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진행의 이도하입니다. 오늘은 기다인 김수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영화 같은 하루였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7.8% 넘게 주저앉으며 시장은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었죠. 설상가상으로 전날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폭락하며 오늘 우리 시장은 시작도 하기 전에 차가운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이 모든 대외적 악재와 공포를 비웃듯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장 초반의 불안감을 무서운 기세로 떨쳐내며 코스피는 6% 가까운 폭등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의 폭락을 기회로 삼은 기관의 사자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에 얼어붙은 심리를 순식간에 녹여버린 모습입니다. 다만 대형주 중심의 뜨거운 축제 속에 코스닥은 홀로 소외되며 쓸쓸한 강보합으로 마감해 양시장의 온도차는 극명했습니다. 폭락의 절망 뒤에 찾아온 이 짜릿한 반등은 과연 진정한 안도의 시작일까요? 오늘 경제S에서 시장의 흐름을 냉철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와 글로벌 시장의 흐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인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엇갈린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한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기습 개입 카드를 빼둔 일본, 예상 밖의 고용 쇼크로 긴축 우려를 덜어낸 미국, 그리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유럽 소식까지 꼭 챙기셔야 할 글로벌 경제 핵심 이슈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엔화 가치에 일본 당국이 마침내 강력한 칼을 빼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와 방식이 다릅니다. 이른바 소리 없는 기습 공격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앞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할 때 사전 구도 경고를 생략하고 예고 없는 기습 개입을 단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엔화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밀린 배경에는 투기적 엔화 매도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일본 당국은 개입 전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특정 환율 방어선을 언급하지도 않고 투기 세력의 포지션이 누적됐을 때 기습적으로 달러를 풀고 엔화를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당국의 개입 시점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투기 세력이 미처 대처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막대한 소실을 안기겠다는 강력한 경고장인 셈입니다. 외환시장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의 탄탄함을 상징하던 고용시장이 눈에 띄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간밤에 발표한 6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5만 7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11만 5천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른바 고용 쇼크입니다. 심지어 지난 4월과 5월의 고용 수치마저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일자리가 예상치를 밑돈 건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은 4.2%로 전월보다 오히려 낮아졌는데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보긴 어렵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면서 통계상 실업률만 낮아진 착시 효과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61.5%로 5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장기 실업자의 비중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레저, 숙박, 기술, 소매업 등 정방위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이를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고용 둔화는 곧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이어지고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발표 직후 미 국채 2년물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뉴욕 증시도 소폭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웠던 노동시장이 식으면서 시장은 오히려 안도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유럽입니다. 지난달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 7월에는 다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니스 스투루나라스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 겸 ECB 정책위원은 간밤 인터뷰에서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7월에는 금리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물가입니다.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로 둔화하면서 우려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려했던 중동 정세의 파급력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투르나라스 위원은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피해가 크지 않고 이란의 원유 시장 복귀도 기대된다며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이것이 실제 소비자 물가 인하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은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시장 상황을 관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리해보면 일본은 기습적인 환율 방어를 준비하고 있고 미국은 고용 둔화로 긴축의 고삐를 다소 늦출 명분을 얻었으며 유럽은 인플레이션 둔화 속에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이 각자의 경제 상황에 맞춰 각기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들의 세밀한 시장 관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각국의 엇갈린 정책 속에서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긴축 완화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켜진 만큼 시장의 흐름을 냉정하고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김수현 아나운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국내 여행 트렌드가 단순히 잠시 들렀다 가는 것에서 지역에 길게 머무는 지방 체류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국내 여행 경험률은 97%로 올라섰고 전체 지출액 역시 전년 대비 7.3%나 증가하며 39조 5천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국민 한 명당 한 해 평균 6.5회의 여행을 떠나고 약 10일 동안 여행지에 머무르며 총 85만 2천 원을 소비한 셈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여행의 목적지가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대전 지역은 여행 일수 증가율이 무려 20.6%에 달했고 국내 여행 지출액 역시 30% 가까이 급증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일치기 여행보다 지역에서 1박 이상 숙박하며 체류하는 비중이 늘었고 교통과 숙박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 이용도 함께 확대됐습니다. 단순한 수치 성장을 넘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더하는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민간 플랫폼과 공공기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어촌 어항공단과 손잡고 외식업주를 대상으로 한 국내산 수산물 메뉴 개발 교육과정을 본격 운영합니다. 이번 협력은 민간의 교육 인프라와 정부의 어촌 지원 정책을 결합한 상생 프로젝트인데요. 외식업 현장에서 국산 수산물 활용이 늘어나면 소비자 접점이 확대돼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은 어촌과 함께하는 국내산 수산물 메뉴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외식업주에게는 차별화된 메뉴로 실질적인 매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 어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열어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7월 1일부터 편지 한 통 보내는 비용이 조금 더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우편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되는 건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디지털 전환으로 우편물 이용이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규격 25g 이하 우편물의 기본 요금을 기존 430원에서 500원으로 7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이후 5년 만의 조정입니다. 실제로 우편 사업 적자는 2024년 1,659억 원에서 지난해 3,116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나며 경영 부담이 커진 상태였는데요.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의 가계 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으며 이번 요금 조정 이후에도 국내 우편 요금은 해외 주요국의 5분의 1에서 절반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보는 이번 조정을 계기로 현장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 서비스를 한층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트렌드가 변하고 생활 물가가 조정되는 시기일수록 새로운 변화를 낯설어하기보다 내 삶에 유익한 정보로 발빠르게 흡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변화들이 결국 지역 사회를 살리고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준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7월 3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웠고 8,100선 가까이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코스피보다 반등이 다소 늦은 모습을 보였지만 장막판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기관과 개인의 수급 차이가 지수의 흐름을 좌우한 하루였는데요. 그럼 오늘 증시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온 전 거래일보다 5.76% 오른 8,088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도 영향으로 상승폭이 제한됐지만 오후 들어 기관의 매수세가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주로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난 점도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보다 0.19% 오른 868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코스피보다 반등이 늦었고 장 후반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4조 4,451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2조 2,941억 원, 외국인은 2조 2,123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며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121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1,039억 원, 외국인은 202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장중 코스닥의 상승을 제한했지만 장막판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우,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기와 현대차, SK스퀘어는 소폭 상승하며 시장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하락했던 LG에너지솔루션도 반등에 성공했고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역시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반도체와 대형주에 집중되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 관련 종목은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렸고 알테오젠 등 일부 바이오 종목도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최근 하락했던 에코프로를 비롯해 레인보 로보틱스와 리노공업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였지만 장후반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코스닥은 기관의 매도 압력이 이어지며 장중 약세를 보였지만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 후반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당분간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화, 반도체 업화, 그리고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와 경계감이 맞물리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외국인의 매도세 속에서도 기관과 개인의 강한 수급에 힘입어 기분 좋은 반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지수의 등락에 흔들리기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철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당분간은 시장의 주도주인 반도체와 대형주 중심의 흐름을 눈여겨보시면서 다가올 실적 장세에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다인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특징주 파라다이스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장중 13% 넘게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혀왔지만
6월 카지노 부문 잠정 실적이 시장 기대를 밑돌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라다이스의 6월 카지노 매출은 약 63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전달보다도 35.6% 감소한 수준입니다. 특히 카지노 실적의 핵심 지표인 테이블 매출이 5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6% 줄어든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머신 매출은 56억 원으로 16.8% 증가했지만 전체 실적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실적은 워커힐과 제주, 부산,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등 그룹 산하 4개가 카지노의 실적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카지노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월간 실적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자 실망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흐름까지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상반기 누적 카지노 매출은 약 4,77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했고 고객들의 카지노 칩 구매 규모를 의미하는 테이블 드롭 앱도 3조 8천억 원을 넘어서며 8.1% 증가했습니다. 이는 카지노를 찾는 고객 수요 자체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결국 이번 주가 급락은 상반기 전체 실적 악화보다는 6월 한 달 실적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에 따른 실망감이 집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이제 차트 흐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가는 13,800원으로 출발해 고가는 13,930원입니다. 종가는 12,840원 부근에서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실제 카지노 매출 회복으로 이뤄질지 그리고 하반기 실적 개선이 확인될 수 있을지가 파라다이스 주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파라다이스였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의약품 산업의 실적 호조로 제약주 전반의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도 눈에 띄었던 기업,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의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팩스쿨루의 시판 후 조사 분석 결과가 발표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팩스쿨루 중간 분석에서 65세 이상 고령 환자를 포함한 전체 환자의 95.75%에서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고령 환자, 고혈압, 당뇨 등 동반 질환 환자, 다약자, 복용자 등 실제 의료 현장의 까다로운 환자군을 대거 포함해 팩스쿨루의 실질적인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과 수출 실적 호조 소식이 더해지며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 실적은 전년 대비 3% 증가해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K의약품의 저력 속에서 대웅제약이 신약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대웅제약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연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특징주, 코스닥 시장의 섬유 의류 강소기업에서 차세대 첨단 디스플레이 유망주로 체질 개선에 나선 원풍물산 짚어보겠습니다. 원풍물산이 오늘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장중 내내 폭발적인 매수세를 동반한 끝에 결국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이토록 뜨겁게 반응한 배경은 원풍물산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차세대 마이크로 LED 시장에서 초대형 사업 모멘텀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원풍물산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마이크로 LED 기술 기업인 썬다이오드와 손잡고 방산용 AR 디스플레이 양산체제 구축을 위해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썬다이오드는 업계 최초로 3D 수직 적층형 마이크로 LED 아키텍처를 구현해 학계와 글로벌 매체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혁신 기업인데요. 원풍물산은 썬다이오드의 기술 상용화를 위한 필수 후공정인 하이브리드 본딩 제조 협력사로 참여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기술 기반을 구축한다는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투자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 협력이 단순한 검토를 넘어 방위 산업 외에도 임상 의료 치료 장비, 진단기기, 정밀 뷰티 센서 등
잠재력이 거대한 헬스케어와 코스메틱 시장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차트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원통물산은 전거래일보다 낮은 264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직후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단숨에 우상향 곡선을 그렸고 장중 내내 밀리지 않는 견고한 흐름을 유지했는데요. 결국 전거래일 대비 29.93%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은 369원에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원통물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최한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어버린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종목별 재료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전기전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일부 우선주는 급락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화전자입니다. 삼화전자는 기존 사업구조 재편과 제조 경쟁력 강화, 해외 공장의 조기 안정화를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립이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차량용 전장 부품의 핵심 소재인 페라이트 코어 사업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됐는데요. 페라이트 코어는 전기차와 차량용 전장 시스템에서 전력 손실을 줄이고 전류를 안정시키는 핵심 부품으로 활용되는 만큼 향후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틀간의 조정을 받았지만 이 같은 기대감에 매수세가 집중되며 전일 대비 30% 오른 3,575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성문전자 또한 장중 29.91% 급등하며 2,975원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뚜렷한 공시나 실적 발표는 없었지만 최근 전기전자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과 개별 종목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한가 종목인 동원개발입니다. 동원개발은 장중 29.9% 급등하며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한국거래소는 장중 두 차례에 걸쳐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 VI를 발동하기도 했는데요. VI 해제 이후에도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결국 상한가를 유지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회사의 별도 공시나 상한가를 촉발한 구체적인 재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오늘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코스피 종목의 금호건설 우선주였습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출회된 데다 우선주 특유의 낮은 유통 물량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회사 측의 별도 악재 공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기업의 성장 기대감과 수급이 맞물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시장은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실적과 기업 가치, 재료의 지속성을 함께 살펴보는 투자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박준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리포트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교보증권이 발간한 거인의 어깨에서 바라본 환율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은 현재 달러원 환율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3분기 환율 상단은 1,600원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지난 5월 1,500원을 넘어선 이후 최근 1,550원 수준까지 상승했는데요. 교보증권은 이번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해외 패시브 펀드의 리밸런싱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를 꼽았습니다. 특히 이 같은 매도는 단기간에 끝나는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수익률에 따라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패시브 펀드는 특정 국가의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보다 글로벌 시장과 비교한 상대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비중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보증권은 최근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더라도 신흥국 주식시장과 비교한 상대 성과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외국인 매도 압력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문제는 규모입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규모는 원화 강세 요인으로 여겨졌던 우리나라의 대규모 무역 흑자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과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환율 상승을 막아줄 만큼 강한 재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교보증권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최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되면서 추가적인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즉 외국인 매도세를 상쇄할 만큼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교보증권은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과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가 앞으로 수출 기업의 달러를 국내로 환전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국내 투자가 본격화될 경우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원화로 환전할 요인이 커졌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크게 늘어난 해외 투자가 시간이 지나 배당과 이자 소득으로 회수되기 시작하면 과거와 달리 본원 소득 수지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리밸런싱 매도가 이어지면서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투자 확대와 외화 수급 구조 변화가 원화 강세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교보증권은 따라서 당분간은 높은 환율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외환 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환율 흐름과 장기적인 방향성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번 리포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보는 한 줄 평 시간입니다. 먼저 다인 아나운서부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장을 하드캐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역대급 실적의 제약 바이오와 초대형 수주를 터뜨린 전선주가 시장 전체의 상승 분위기를 강력하게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수연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 장 굿데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장 전체가 다 함께 웃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상승이 찾아오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깊게 밟힌 트램펄린이 오늘 더 높게 튀어오른다. 우리 장도 이 기세를 모아 앞으로 더 높이 힘차게 튀어오르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시장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을 걷는 듯 했습니다. 매일매일 요동치는 차트 앞에서 몸도 마음도 무척이나 고단하셨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친 마음 따뜻하게 채우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